안녕하십니까. 신화세법연구소의 전성규 소장입니다. 저희 회사가 3월 달에 그 법인이 지산세법연구소에서 신화세법연구소로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사무실도 그 국기원 사거리에 있던 것이 역삼역 쪽으로 갔고요. 2014년도 부동산 세무백과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2013년도에 많은 분들이 그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수강을 해주셔서 우선 그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도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었어요. 특히 작년과 대비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이 많이 바뀌었죠. 대표적으로 중과제도에 대해서 폐지가 됐다, 이렇게 정부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들여다보면 폐지라기보다는 일부 완화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렇게 교재가 이렇게 또 책이 한 권 또 세무백과 교재가 작년 두께 정도로 나오는데요. 그 교재의 구성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작년에는 총 6강에 맞춰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주제별로 해가지고 총 4강에 맞춰서 제 1장,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목차에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이렇게 4개의 장으로 구성을 했고요. 작년에 강의하면서 여러 수강생분들이 좀 미비하다, 궁금하다 이런 부분 빠져 있는 것을 올해는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과제도와 관련돼서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은 좀 삭제를 했고요. 우선 저희가 이 세무백과를 강의하게 된 계기가 신축 판매업이나 매매사업자들의 세금 처리가 상당히 어렵죠. 또 그것이 최근에 많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그쪽에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세무백과라는 강의가 나왔는데, 그 종전에 개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분들 양도소득세, 또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약했었죠. 그거를 올해 좀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제 1장은 부동산에 대한 그 총론 개념으로 부동산 취득에서 양도까지, 즉 부동산을 살 때의 세금은 어떠냐,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을 때의 조세 문제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팔 때, 매매할 때, 양도할 때의 세금 문제는 어떠냐 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취득해서 팔 때까지 생기는 모든 조세 문제를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추려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 1강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강의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이 6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라든지, 작년에 말이 많았죠. 올해 정리가 됐죠.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 종부세, 특히 더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부터는 지방세로 이관돼서 구청에서 과세를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팔 때 내는 양도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강의를 못 들었던 부분인데 상속이나 증여세도 이번에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목으로 보면 총 6가지인데 상당히 아주 포괄적이고 상당히 많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 중에 궁금해하는 것들은 딱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법의 이론보다는 이런 조세 문제에 부닥쳤을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2장은 이런 부동산 전체적인 인전, 일반적인 개인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리가 되시면, 이제 우리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즉 사업자가 됨으로써 일반 양도세를 낼 때의 세금보다 적게 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업자가 되었을 때 사업자라는 것이 과연 뭐냐, 사업자가 되면은 세무서에서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 또 우리가 사업자가 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냐, 이런 거를 사업자와 비사업자의 개념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되면은 해야 될 의무조항도 꽤 많아요. 그래서 사업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 이런 판단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 3시간 할애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매매사업자를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됨으로써 과연 나는 절세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판단부터 하셔야겠죠. 무조건 사업자 등록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제3장에는 신축 판매 사업자입니다. 2011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주택을 신축해서 파실 때의 세금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 세부담을 어떻게 피해갈 거냐 하는 신축 판매업 사업자에 대해서 3장에서는 전부 전체적으로 거론이 되어 있고 많은 내용이지만 이것도 한 서너 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사업자입니다. 요즘 집 월세 주는 분들 정부에서 확정일자 가지고 세금 때리겠다. 월세 소득공제 제도로 세입자한테 계약서 받아서 세금 몽땅 매기겠다. 이렇게 겁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조그만 월세나 전세 주시는 분들도 불안해하는데 과연 내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도 세금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이렇게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라든지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장기보유공제 등을 통해서 세금을 좀 많이 줄여주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또 지금 국회에서 의무화 조항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할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신축 판매나 주택 임대는 사업자가 되어서 세금을 내는 거지만 사실은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장까지 이 기본적인 공부를 잘 하셔야만 3장과 4장의 고급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잘 들어두시면 3장, 4장 공부할 때는 좀 편하게 들을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특히 이번에는 상속과 증여와 같은 개인의 자산관리 세목에 대해서도 강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 온라인 강의에서는 교재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자를 보시면 그 4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일련 번호가 있는데 강의할 때에는 그 일련 번호를 1절, 2절 이렇게 장절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1장 부동산 취득, 부동산 총론 중에 1절 2014년 취득세 과세 방법 이와 같이 용어를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교재를 찾아보실 때에는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동산 세무외과라는 타이틀로 지금 3년째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제 주로 오프라인 위주로만 했고 온라인은 제가 별로 사실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직접적인 투자자시거든요. 즉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절세 포인트를 짚는 그 부분에 대한 강의가 온라인에서는 하기 없는 얘기들도 좀 있고 그래서 오프라인 위주로 매달 정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듣고서도 부족한 점이 있다. 좀 그러신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 신청해서 들으시면 될 거고요. 온라인에 유료 강의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오프라인 강의 신청을 하면 우리 담당 실장이 아마 그 할인율을 좀 적용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들으시면 좀 더 확실해지겠죠. 또 하나는 나는 임대사업에만 관심이 있다. 그렇다고 임대 부분만 강의 들어야 소용이 없어요. 주택임대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그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기 절대 1장이나 2장의 기본적인 사업소득이 어떻다, 양도소득이 어떻다 그런 개념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셔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제1장에 나오는 그 1장 1절에 부동산 취득시 세금 주택이 되었던 상가가 되었던 일단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다. 자, 취득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 주고 사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취득을 한다는 것은 돈 주고 사는 매매 외에도 여러 가지에 의거해서 본인 이름으로 부동산이 바뀌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매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자식한테 증여를 해주는 거 있죠? 생전에. 그래서 증여의 방식으로도 소유권이 바뀌죠. 이것도 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서 자식한테 자연히 소유권이 바뀌는 거. 이건 상속이죠.
즉 어찌 되었던 명의가 바뀌어서 자기 이름으로 되면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취득은 매매에 의한 취득도 있지만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취득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집을 신축을 해요. 그러면은 땅에 건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죠. 그럼 건물이 자기 이름으로 생겼네. 이것도 보존 등기라고 해서 돈 주고 남한테 산 거는 아니지만 본인이 신축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면 보존 등기라는 이름으로 이것도 신축 등기로 자기 이름으로 취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이런 정도로 이 위에 이제 기타 사항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위에 교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주면서 상대방한테 아파트를 받았다. 그럼 물건끼리 교환이거든요. 근데 교환은 결국 돈 주고 산 거와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땅을 줬기 때문에 그 대가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 교환은 매매와 동일한 거고요. 이와 같이 취득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세금이 틀려진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매가 99%이기 때문에 요거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에 의한 취득세는 세율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2007년도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취득세 2%, 등록세 2%에서 4%를 걷어갔어요. 그것이 통합취득세로 바뀌면서 등록세를 없애버리고 그냥 4% 이렇게 받아갔는데 2007년 이전에는 과세표준이 즉 4%를 곱하는 그 과표 자체가 기준시가로 즉 과세 시가표준하고 해서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도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좀 높더라도 세금은 작다. 그래서 실제 나는 5억에 샀는데 신고한 거는 3억에 신고하고 3억에 4%를 내라고 하니까 난 작다. 그래서 별 탈이 없었는데 2007년도 실거래가제도 도입되면서는 실제 거래한 계약서를 해라. 이제 이래버리니까 5억에 샀으면 5억에 4%를 내야 되니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4%를 50% 감면제도, 100% 감면제도를 도입해서 2% 정도를 절반씩을 항상 깎아줬습니다. 근데 감면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한 번 감면제도가 만들어지면 그게 뭐 5년, 10년 가는 게 아니고요. 감면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보통 2007년도 실거래가가 도입되고 나서 매년 1년씩만 그거를 해요. 연말 되면 끝납니다. 다시 4%로 바뀌죠. 근데 정책 목적상 4% 과세하면 난리 나니까 또 1년 또 연장해주고 또 어떤 때는 반만 연장하고 어떤 때는 1월 달에 감면을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못 보면 못하고 있다가 떠들어대면 3월부터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12년까지 흘러온 거예요. 즉 이 시대는 4%라고 하는 법정 세율을 감면이라는 무기를 써가지고 2%도 과세 있다, 1%도 했다, 뭐 했다. 이게 무지하게 복잡하게 진행이 됐었고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말이 많았고 집을 사고 파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그것을 2012년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여야가 합의하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4% 세율을 만들고 맨날 감면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2013년 되면 또 그래야 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예 이거를 세율을 줄이자. 그래서 4%를 2%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감면 얘기는 나올 거리가 없어요. 본세에서 세율 자체를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표준 세율이 2%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씩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 원인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교재에 보시면 그 취득세 그 세율표가 있습니다. 2014년 올해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주택을 거래할 때, 두 번째는 원인이 매매가 아니고 증여나 상속일 때 이런 경우를 거기다가 이 원인별로 또 주택 가격이 얼마일 때별로 면적별로 가로세로 표를 만들었으니까 필요할 때는 이 표를 보고 세율을 판단하시면 돼요. 과세표준은 지금 실거래가니까 거래 계약서의 금액 가지고 그냥 곱하면 세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국민주택이 85평방미터 이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보이는 거는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소형주택은 취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취득하는 사람이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갔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아예 없어졌어요. 즉 집이 여러 채가 있던 없던 현재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 소형주택이 아니고 과세 대상이 되면 그때는 세금을 다 내는 겁니다. 일반적인 지방세에 새기는 소형주택은 기준시가 실거래가 1억 원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40평방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상당히 극히 드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특이가 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6억 원 거래 시가 6억 원 이하짜리는 취득세, 농특세 이런 거 다 합쳐서 교육세, 농특세와 교육세는 새끼세금 붙어 다니는데 합쳐서 1.3%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 면적이 6억 원 이하라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라면 1.1%면 된다. 그렇게 합계 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억 원까지는 2.4%인데 만약에 그것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더라 그러면 2.2%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9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3.5%나 3.3%. 그래서 이건 주택일 경우에 그래요. 그리고 취득자가 주택을 더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농지, 기타 이런 부분들 보시고요. 소유권 보존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존 부분도 똑같이 방금 얘기한 주택을 신축 판매업자들은 보존에 의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니까 대개 2.96%, 3%가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증여로 취득할 때와 상속으로 취득할 때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증여로 취득할 때 기타 부분입니다. 즉 아파트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로 줬다. 그러면 아들이 취득세를 내는데 몇 프로로 내느냐? 4%입니다. 면적 제한 없습니다. 증여라는 명분만 들어가면 무조건 4%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할 때 1.1% 선이면 됐는데 1.1% 선이면 되는데 금액이 얼마든 증여를 하면 4%를 낸다? 쉽게 얘기해서 1%와 4%의 차이니까 3%가 차이 나는데 이게 세금이 꽤 센 거죠. 그래서 상속으로 가는 경우는 돌아가셔서 받는 거니까 재주가 없어요. 근데 증여로 취득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매매는 1%, 증여는 4%인데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5억짜리라고 합시다. 5억. 그러면 5억짜리의 1%라면 10%가 5천이니까 1%라면 500만 원이에요. 뭐 1.1%인게 새끼세금 생각 안 하고. 그런데 4%라면 5, 4, 10, 2천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 더 왔다 갔대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냐면 이따 증여세 편에서 따로 공부를 하겠지만 아버지가 물론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어머니라도 상관없는데 아들한테 5억짜리 주택을 준다. 단순하게 증여등기로 가버리면은 얼마를 내야죠? 2천만 원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하질 말고 5억이라는 이 아파트에다 채무를 만들어 봐요. 빚을. 즉 아들이 5억짜리 순가의 아파트를 받는 게 아니라 대출이나 전세금을 만들어서 5억에 맞는 채무가 즉 대출 2억, 전세 3억 이렇게 끼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5억짜리 집에 대출금과 전세금은 아버지가 가져간 거예요. 가져간 상태에서 이거를 자식을 주면 이 대출과 전세는 그대로 자식이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식이 다 갚아줘야 됩니다. 즉 5억짜리 집을 받았지만 5억에 대한 채무도 받은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들은 실제로 5억을 받은 게 없죠. 그래서 증여세 계산할 때도 증여재산가액 5억에서 증여재산 5억을 받았는데 채무로 다시 5억을 뺍니다. 그래서 증여과세가액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안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아버지가 가져가고 아들이 갚았으니까 아들한테 판 거와 똑같아.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5억에 아들한테 판 걸 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거고, 만약에 이분이 1세대 1주택이라면 세금 한 푼도 안 내겠죠. 1세대 2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내는 거. 이게 부담부증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부담부증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법무사가 등기는 증여등기를 해요. 채무가 있어도. 증여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아들이 내는 이 취득세는 비록 증여등기에서 4%짜리가 될 것 같지만 사실 내용으로 볼 땐 매매이기 때문에 이걸로 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에 증여로 찍혀도 4%로 안 내고 1%로 낸다. 즉 1,50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와 부담부증의 증여세를 비교해서 더 줄이는 방법도 연구해 보야겠지만, 단순하게 등기할 때의 세율이 줄어들어서 증여 등기지만 사실상 매매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취득세 1%로 과세한다. 그러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취득세 편에서는 좀 알아둘 팁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뭐 다른 거는 없고요. 요 표에 있는 율만 작년처럼 어떤 감면율이나 이런 게 많이 적용되면 이것도 헷갈리는데, 올해는 뭐 심플하게 이와 같이 법령으로 조정을 해놨으니까 그대로 이 표에 있는 내용만 좀 보시면 되고, 그 별표에 놓은 거 주민등록상 세에 대한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소형주택에 대한 그 취득세 면제 조항에 해당되는 거니까 나머지 즉 웬만한 주택 살 때는 해당이 없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은 구분 요소가 어떻다? 주택이냐, 땅이냐, 농지냐, 상가냐 이런 주택의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틀린다. 두 번째, 취득 원인이 매매냐, 증여냐, 상속이냐 하는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틀린다. 그다음 세 번째,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소형주택이냐, 85 초과냐, 85 이하냐 이런 부분이 틀린다. 해서 이런 세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최종적인 세율이 나온다는 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취득세 중에 높은 세율이 4%짜리예요. 4%짜리가 일반적인 증여인데, 증여세 세율을 낼 때 이 세금이 너무 아프면 부담부증여라는 방식을 사용하면 비록 등기는 증여지만 매매에 의한 세율로 줄여낼 수 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취득세 분야에 들어가면 보통 1시간 반 정도는 강의를 해야 돼요. 이 감면 조항들이 하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감면 조항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감면 대상이 됨으로써 4% 낼 사람이 2% 내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조항 자체가 이제 아예 없어요. 그래서 본법에는 세율만 가지고 과세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크게 공부할 게 없습니다. 예. 취득세 이 정도로 끝내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카페에서 교육 쪽 밑에 질의하는 코너가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질문하시면 됩니다.